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이번에도 지각이다. 투자자 올리는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슈퍼 주총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장사 가운데는 또 일부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의 종목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이 이제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회계년도가 끝나는 게 대부분 12월 달이라 이제 1년에 총 보고서를 3월 달에 제출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1년간의 실적에 대한 사업 보고서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시즌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제 보통 일반 그리고 KIFRS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그 사업 연간 그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에 90일 이내에 이제 발표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기와 반기 제출 기한은 분기 말, 반기 말 종료 후에 45일 이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감사 보고서는 크게 4가지 종류로 이제 보통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적정이냐, 한정이냐, 부적정이냐, 의견 거절이냐 총 4가지 의견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서 회사는 그걸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거래소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 총 55개사입니다. 일단 연장 신청 안 한 곳을 특별히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코스피는 총 12개 기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35개 기업, 정말 많은 숫자였고요. 그리고 코넥스는 8개 기업 정도로 총 55개사가 아직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사실 제일 많은 수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회사들은 일반 모든 회사들은 이제 외부감사법이죠. 제23조 1항 등에 따라서 정기주총이 일주일 전에 무조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슈퍼 주총일이라고 사실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주총 많이 몰려있다고 슈퍼 주총일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주총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이번 주 30일과 31일 날에 다 몰려 있는데 일주일 전이면 이미 지난주에 다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발표 안 한 기업이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일이 다 리스크를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꽤나 충격적인 이름을 가진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소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좀 충격적인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 우리 소장님이랑 체크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미 발표와 제출까지 완료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발표하신 기업들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나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의 전화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도대체 보고서 언제 제출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주담이 대부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제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만 만일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기업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사업 보고서를 낼 수가 없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죠. 감사 의견 비적정은 상장 폐지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당장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와 그 세종 메디칼의 감사 보고서 지연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작년 7월 그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 그러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세종 메디칼을 인수를 했고 작년 10월 그 카나리아 바이오를 통해서 그 채무 상환 자금 약 3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 세종 메디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카나리아 바이오 M으로부터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그 800억 원을 양수를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세종 메디칼이. 그런 다음에 작년 12월 카나리아 바이오 M이 350억 원의 헬릭 스미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카나리아 바이오 M은 350억 원 중에 300억 원 세종 메디칼의 전환 사채를 통해서 납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또한 올해 2월에는 헬릭 스미스 를 통해서 또 헬릭 스미스가 운영 자금으로 100억 원을 조달을 위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M에 배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이 모회사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AT 세미콘으로부터 리더스 기술 투자의 경영권 250억 원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지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나리아 바이오와 세종 메디칼의 관계 관계 속에서 또한 헬릭 스미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카나리아 바이오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세종 메디칼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에 따른 800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채무 상환 자금을 통한 300억 조달 그리고 헬릭 스미스 인수 시 300억은 세종 메디칼의 전환 사채 납입 그리고 이외에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구조로 인해서 지금은 그 감사 보고서 지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은 비록 그 감사 보고서를 통해 통과는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굉장히 좀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자체는 좀 안 하신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좀 기존에 가지고 계시게 있다 한다면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또 KH 바텍은 사실상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일단 그 냅두고 필히 지금 주목을 해볼 종목들이 KH 필룩스, KH 전자, 그리고 KH 건설 이 기업들 세 기업들이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좋지도 않은 상태고 흐름 자체도 좋지 않고 재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설령 감사 보고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목은 거래 정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일단 보고서가 통과된다면 그때 좀 시기를 보고 진입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여기에다 지금 필히 KH 필룩스, KH 전자, KH 건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꼭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우리 환율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달러 인덱스는 103을 조금 하회하면서 102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또 다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죠. 3거래일 만에 1,300원을 복귀한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도이치방크 이슈로 유로가 약세를 보인 영향, 원화 가치도 어제는 좀 피해가기 힘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주가 지수가 비교적 큰 폭 하락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연코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투자 순위, 투자 지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환율, 2번 수급, 3번 심리, 4번 경제 지표입니다. 환수심경.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 1980년도부터 최근까지 우리 40년간의 한국 주식시장을 점검해 봤더니 가장 큰 변수,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는 환율이었다 봅니다. 즉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이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5원 오르면 우리 주가 내려가고 환율이 3원 올라가면은 환율이 5원 올라가면 내리고 환율이 5원 떨어지면 오른다는 뜻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환율을 보실 때 반드시 참고하실 것은 트렌드, 추세입니다. 즉 환율이 우리가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1,440원이었죠. 그리고 금년 들어서 1,21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거죠, 원화가. 바로 이 추세입니다. 우리 환율이 고점으로 올라가느냐 저점으로 내려가느냐 이 트렌드를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나왔던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시작됐던 금융위기 시스템이 이제 유럽까지 가서 CS 사태 그리고 도이치방크까지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인 그런 외환 충격이었다고 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또다시 1,300원, 1,400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이었을 뿐이지 여전히 좀 달러 인덱스는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NDF 역외 환율에서 지금 2.9원 정도 빠지면서 1,290원 초반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니까요. 다시금 오늘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길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국내 증시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지금 전자닉스 두 수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은 3년 만에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4년 만에 중국행을 택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아오 포럼에 참석을 해서 미중 갈등에 있는 그 한복판에 놓인 반도체 사업 활로를 찾기 위한 길이겠죠. 네,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이름만 들으면은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중국의 최대 국제 행사죠. 이제 보아오 포럼이 오늘부터 31일까지 하이난성의 보아오에서 열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기업 총수들이 참여해서 현재 미중 갈등 사이에 있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모였을 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챗 GPT 관련 이제 훈풍과 이제 감산이 좀 맞물리면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바닥 신호가 좀 뚜렷하죠. 일단 D램의 경우에는 압도적 세계 1위 삼성전자가 그간 라이벌 기업들을 사실상 치킨 게임을 걸었습니다. 이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2, 3, 4위권 기업들 점유율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만 올랐다는 거는 삼성전자 충분히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고 거기서 이제 승자가 되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킨 게임 끝났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감산해야겠죠.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제는 이제 디램 가격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디램 반도체 1위 삼성전자가 이제 컨트롤을 시작했다는 건 해당 업종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증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거의 피크에 달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내려놨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상 여전히 현재 금리 수준은 높습니다. 미국의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준 거는 이 높은 금리 수준도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많아봤자 한두 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끝나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숨통이 트이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항상 이제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그 IT 반도체 이쪽 라인들 다시 한번 좀 계속 관심을 쭉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자닉스 두 수장의 치열한 고민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언젠가는 저물게 되지. 또 디램 시장은 하반기 수요 역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챗 GPT 기술 출현에 일부 회사들의 감산 작업에 수요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현 시점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을 봤을 때는 그 가온 칩스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가온 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 삼성 파운드리의 그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남아 있습니다. 솔루션을 바탕으로 개발된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 칩을 삼성 파운드리의 그 위탁 생산해서 펜리스 고급 고객사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응용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또한 AI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국내 DSP 중에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펜리스의 87%에 달하는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온 칩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TSMC의 경우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의 경우 그 TSMC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는 이미 2022년 기준으로 연간 5천억 원을 상회를 하는 매출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 밸류에이션도 TSMC보다 항상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가온 칩스도 지금 높은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설계 기업과 그 파운드리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연계성을 굉장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M&A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가온 칩스도 그걸 통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최근에 나왔던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조성으로 인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K칩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일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K치스법 상정 의결을 해서 이제 본회의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30일 K치스법 국회 본회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그 본회만 잘 통과가 된다 한다면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중 적게 좀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장비주 내지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 여기에다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죠. 우리 반종민 소장님은 3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자, 이렇게 시장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상관없이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모습입니다. 지금 남민호 소장님도 매번 출연하셔서 전체 포트에서 2차 전지 비중은 10, 그리고 반도체도 10 이상은 가져가자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2차 전지 비중 높이라는 조언이 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예수앵커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20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반도체 관련주 20, 그다음에 2차 전주 10, 합치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이 50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축을 해놓으신다면은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서 큰 손실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물론 오늘 아침에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소폭 내려갔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20%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반도체 주가 지수가. 그런데 우리 국내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이제야 바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한국의 주가 방향은 누구와 같습니까? 미국의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2차 전지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미국에서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일명 IRA라는, 즉 미국 국익을 위해서 가장 오른쪽 보시죠. 최종 조립 조건은 북미에서 미국, 캐나다, 여기서는 같은 국가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북미에서 전기차 조립해야지만이 저 IRA 법안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고, 그 바로 밑에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협상을 맺은 국가에서 얻은 광물을 써라. 괜히 중국이라든가 저기 러시아에서 얻은 광물 쓰면 인정 안 해준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 밑에 어떻습니까? 배터리 부품 조건입니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을 해야 된다. 최근에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이 북미 쪽에 LG엔솔은 7조 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보조금 또 미국에서 경쟁력 확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 결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오늘 내일 이번 달에 끝날 부분이 아니다. 최소한도 3개년도 즉 앞으로 2025년까지는 지금의 성장세 약간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성장세가 이어가는 성장 업종이다 결론 짓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주가가 너무 올라갈 때 쫓아 사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 보일 때 담아두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20%, 2차 전지 관련주는 10%를 늘 가지고 계시는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20, 2차 전지 10, 그리고 현금 20의 비중을 좀 유지하자. 그렇다고 또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눌렸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주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반종민 소장님도 현 시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매수할 때다, 비중을 높일 때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좀 비중을 더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콘텐츠 관련된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살펴보니까 지난 2월 23일에 제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K 콘텐츠 수출 전략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게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는데 지난 22일이죠. 그 문체부 K 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게임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좀 더 그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 간의 교류 협력과 해외 게임 전시회에 참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임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련된 종목 중에 넷마블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난 20일, 그러니까 3차 회의인데
있는데 3차 회의 때 콘진원 한류지원본부하고 게임본부를 비롯해서 그 관련된 그 게임 기업사들도 같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넷마블, 넥슨, 카카오 게임즈 등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도 여기에 그 3차 회의 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 게임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왜 있냐 한다면 문체부 1차관이 그때 당시 때 논의를 통해서 현장감 있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발굴해 K게임 수출 지속적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정책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넷마블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는 다수 신작 흥행 실패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2분기에 그 블록체인 게임 등 그 모두의 마블2 그 메타버스 외 또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고 최근에 그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12월에도 발급받았고 3월에도 발급받았거든요. 그러한 기준들을 봤을 때는 매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하반기 때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정책 발표 가능성 그리고 신작 기대감을 통해서 그 넷마블의 주가가 이제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넷마블을 좀 참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지금 시점에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 게임 섹터 안에서 또 모멘텀이 있는 넷마블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실적 시즌에 다시금 좀 대비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7일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여는 가운데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뉴스가 계속 쏟아져서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삼성그룹을 제치고 사상 처음 국내 상장사 중 1분기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흔치 않은 기회가 되겠죠. 일단 현재 지금 자산 기준으로 재계 3위고요. 시총 기준으로 4위 정도 된 현대차가 올해 1분기에 5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 집단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의미 없는 비교긴 하지만 삼성이나 SK나 LG나 롯데 등 다른 그룹들이 반도체나 화학 쪽 실적이 좀 깨지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이런 어떤 확대가 홀로 이제 10%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1분기가 원래 1년 중에 가장 실적이 안 나오는 이제 비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기 때 현대차가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관심 받기엔 충분한 이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3천만 원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선하게 올랐다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각 기업들이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좀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좀 그런 차를 개발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쌍용차도 이제 소형차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내고 있죠 제품들을.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이제 비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고 이제 아무래도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선망이 오르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주가 움직임은 썩 탄력적이지 않은 가운데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추이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의 반등이 돋보였죠. 지금 SBB 인수 소식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씨는 꺼지는 듯 하는데 국내 은행주들을 보면은 여전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주가가 출렁이고 또 유럽 주가 출렁인 가장 큰 배경, 그 베이스가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 시스템 위기라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융 시스템 위기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니고 채권 가격 하락이라고 봅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채권 가격 하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금리가 오른 겁니다. 금리 인상 누가 시켰습니까? 바로 미국의 FRB 그리고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제가 몇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그랬죠. 금리 빨리 인하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워런 상원 의원은 이번에 금융 위기는 오히려 FRB와 제롬 파월의 책임이 크다. 그들의 잘못 결정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제르민 시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FRB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대처를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작년 연초에
미국 기준금리 제로였죠. 그러다 이것을 5%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즉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60kg 몸무게 가진 사람이 1년 만에 90kg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 정상이겠습니까? 이렇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미국 국채가 급락을 하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뭐 SVB라든가 시그니처라든가 이런 데가 넘어져 버린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 미국의 금융주들이 흔들렸고 오히려 불똥은 한국에 더 튀었습니다. 미국의 그런 지방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만회했는데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지방금융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가가 저점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의 지방은행들 거의 대부분 다 만회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4월 달부터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토스뱅크도 그렇고 뭐 인터넷뱅크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상 반종민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중은행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소장님께서 워낙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좀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공격적인 그 저신용자 취급을 확대를 해서 건전성이 지금 악화에 대한 토로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금리를 좀 알아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낮고 연체율 역시 21년 말 0.26%에서 2022년 말 0.63%로 2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인터넷 그 은행에 대한 상황은 뭐 좋다라는 얘기를 뭐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카카오뱅크를 좀 이용을 해보자면은 그 이용을 해봤을 때 비상금 및 그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전월세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쉽게 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신용 그 중저신용 취급을 통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 연체율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뭐 이자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먼저 이제 상환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그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뒷전으로 밀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에 대해서는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누적 대출이 그 7조 원 정도 대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는 투자처로서는 접근하기에는 다소 좋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